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안락사라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연구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매우 동의한다를 합쳐서 76%가량의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23%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2018년 16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동의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76%로 확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위는 뭐냐면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1위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뭐하냐? 좋을 일도 없는데 이게 뭐 고통이라든지 가족의 부담, 사회적인 부담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반대 이유 보시게 되면 1위는 생명 존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 꼽혀 있고 2위는 자기 결정권 침해, 악용과 남용의 위험, 인권 보호에 위배된다, 의사의 오진 위험,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은 신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때, 정신적 우울감이 심할 때,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질 때, 그리고 남아있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1000명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래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 질문을 던졌더니 1100분이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자, 찬성이 많았을까요? 반대가 많았을까요? 찬성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7% 분들이 찬성을 해주셨고 반대는 13%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고로 미래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중년 남성들이 제일 많이 들으세요.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그것과 한번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들 제가 흥미롭게 읽은 것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가고 싶다는 것을 옆에서 윤리 운운하면서 안 된다고 막는 것도 웃기다. 자, 그리고 현대기술로 치료할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프지 않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자,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나이 들면 이제 의료비가 증가되는데 가족도 힘들고 국가가 어떻게 다 지원하냐. 뭐 안락사란 제도가 있다면 스스로 마감하고 싶다. 찬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세세한 방법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고요.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못했지만 마지막은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신선한 의견들 많았는데요. 이분은 3가지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3번이 참 재밌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신대요. 결혼하고 싶거나 세계 일주를 하고 싶거나 60대 이후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죽는 순간에 가족이 옆에 있는 경우 이것도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제도를 하게 된다면은 인생 마무리를 내가 아끼는 가족들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가족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시니컬하세요. 더 이상 연명치료가 의사들의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고문행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래서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삶의 연장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하셨다는 분, 죽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안락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고 반대 의견은 뭐가 있냐면 단순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반대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의 삶을 끝내주는 게 그게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흥미로웠어요. 분위기상 자살을 권유하는 자식들 때문에 본인은 더 살고 싶지만 자살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안락사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라. 경찰 신고하고 질소가스 마시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또 이분 의견 흥미로웠어요. 제약 조건을 많이 걸어야 될 것 같다.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이내, 뭐 불치병, 혼자서 일상생활 불가능한 부상 및 중증 장애, 이런 순간적인 감정으로는 못하도록 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야 된다. 자,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을 안락사라고 하는가? 자,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고요. 적극적인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모르핀이라든지 그런 독극물 같은 거를 투여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예요. 조력 자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독극물 이런 것들을 진짜 줘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짓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게 존엄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의사에 따라서는 이걸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존엄사는 연명치료 중단처럼 회생불능 환자에게 억지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죽도록 하는 거를 보통 존엄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혼용되기도 하고요. 소극적 안락사랑. 자,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하면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고 해가지고 조력자살 지원 단체예요. 한국인도 지금 몇십 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내가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카메라로 촬영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막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말로 특이한 사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르코라는 곳에서 만든 자살 캡슐입니다. 저기에 내가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질소가 투입이 돼가지고 산소 농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산소증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멍한 상태로 10분 정도 있으면은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또 재미난 점은 3D 프린터로 만든 캡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관으로 또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2022년 올해 스위스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허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진한 파란색은 적극적인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이고요. 파란색은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 빨간색은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인데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불법이고요. 허용된 나라 중에 세계 최초는 어디였냐면 네덜란드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게 참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1999년에 법안이 처음 나온 후로 2002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 되었고요. 외국인에게까지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유일한 국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하지요. 또 최근에 호주에서는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조건부 허용이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빅토리아주를 시작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뉴사우스 웨일즈까지 모든 주에서 이제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안락사 신청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 2명이 검토를 마치는 이런 절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안락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으니 과거에 유명 스타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알랭 들롱. 세계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하죠. 이분이 안락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 안락사를 결정한 프랑스 배우 알랭 보통 88세라고 합니다. 2019년에 뇌졸중 수술 후에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정확하게는 의사단체의 심사를 거친 의사 조력 사망을 신청하신 거고,
자, 여기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전망이 없고 치료수단도 없고 의사표현이 명확한 상태,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안락사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가족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참 특이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서는 일단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명치료를 자신이 직접 중단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2018년 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은 직접 지정된 곳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락사, 왜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지 미래 사회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늘어나요. 지금 현재 30만 명쯤가량에서 74만 명까지도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짐에는 분명하고요. 또 앞으로의 사회가 우리 완전히 역삼각형,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들이 늘어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실 텐데 삶을 만약 그냥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분들을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자면 마지막 복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고령자들이 저렇게 늘어가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상당해지는데, 그렇다면 안락사가 허용이 됐을 때 그 비용을 아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래 초고령 사회에 이런 사람들 안락사 허용해라, 노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2060년, 70년 초고령 사회, 저 노인들의 정체는 누구냐면요. 결국에는 제 세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60년대, 70년대 생분들의 그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의 죽음의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노인분들을 먼저 돌아가시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또 우리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1970년에 약 60세 정도였던 게 지금 80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게 살려낼 사람들, 죽지 않게 할 의료 기술들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혹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거는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1인 가구가 이제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나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게 안락사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고독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사도 있겠지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독사가 늘어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피해보게 할 것이냐, 시신이 썩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마지막을 도와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살기 싫은 사람의 안락사는 그건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지금은 논의가 되는 게 불치병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법도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를 논의하지만 경제적인 원인에서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건 이런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가장 나중에 논의될 이야기이기는 하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서 댓글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회적 약자들만 신청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거든요. 자살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악취, 시신 처리 등의 문제를 남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차라리 제도화해서 이 죽음을 도와준다거나
상담을 그 과정에서 받게 해서 살려낸다거나 삶의 의지를 생겨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살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미래에는 나의 사망 신청을 내가 직접 하는 거. 출생 신고는 내가 안 했지만 사망 신고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를 내고 상담받고 해서 자살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절차를 마쳤는데도 죽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국가가 이제 뒤처리를 도와주는, 그래서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확실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웰다잉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죽음의 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임에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는 게 정말로 잘 죽는 것일까요?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래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 서비스적 수요가 분명히 있을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참고로 또 이와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죽음의 미래라고 올린 컨텐츠가 있는데 괜찮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